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유, 너무 사랑스러운 김프로. 왜 그러세요, 오늘 갑자기? 어색하게. 어제 욕을 했더니 비난의 댓글들이 막 올라왔어. 그래서 사랑스러운 김프로로 오늘 밀게. 하루 냉탕 들어갔다, 하루 온탕 들어갔다가, 이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여간 저는 뭐 항상 청취자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뭐 개새끼라고 하면은 최욱 말 맞다나 개사료를 먹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추석 가기 전에 우리 광고주들 물품들 다 사주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광고주분들도 여력이 있으면 우리 김프로쇼 광고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네. 실은 문정희 씨가 이렇게 하네요. 이 김용민 브리핑의 비선 실세가 문정희 씨고. 아이, 그럼. 제가 이제 문정희 씨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네. 아니, 나는 문정희 씨에게 무슨 박근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유라의 말 같은 존재로 영광입니다. 말이라고 하기엔 사료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렇죠. 하여간 저는 정유라의 말 같은 존재여도 너무나 행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론.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많은 이슈들이 막 한꺼번에 터져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다 보니까, 김기춘, 조윤선 이 두 분 뭐 하실까? 그냥 세간의 관심에서 다 사라졌는데, 이분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라라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요. 나머지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소상히 정리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청와대에서 문건이 새로 발견돼가지고 2013년에서 15년도 사이에 생산된 문건들이 이제 두 사람의 재임 기간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블랙리스트의 내용들을 이제 소명을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을 이제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명은 이미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 나온 증거들로 만약에 조사를 받는 거는 당사자들이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강제로 출석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출석을 했을 거예요.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 뭐 누가 감히 안 나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워낙 두 사람이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출석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예. 지금 중앙지검 특수 4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건네받은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중앙지검 특수 3부에서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보수단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오히려 돈을 지원해준 이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예. 특수 3부의 화이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는 두 사람이 강제로 불려나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 왜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이제 확보한다면 이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뭐 강제로 데려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로 대기업 자금이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 임원들하고 보수단체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밑에 사람들 조사가 다 끝나면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혐의로 아마 강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구치소 안에서 뭐 이렇게 생각이 많겠지만, 어쨌든 무죄를 받고 바깥에서 지금 있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경이 좀 복잡할 텐데, 조만간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경향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는 그냥 뭐 무더기로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마구 올려서 무려 9,500명이 그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말이죠. MB는 한 80명으로 추려가지고 이 80명을 집요하게 괴롭힌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밉고 싫었을까요?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식이나 되는 분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뭐 자기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 치더라도 경청에서 듣고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하기 마련일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블랙리스트 2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김용민 씨는 참 바람직하고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을 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박근혜 씨는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또 이분은 또 앞으로 이 국면에서 어떤 롤을 맡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계속 재판은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날 똑같은 화면, 똑같은 사진이니까, 뭐 그냥 관심이 그렇게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16일 자정까지거든요. 아직 한 달이 이제 안 남았습니다. 지금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재판 내용이 그래도 정리가 된 거는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관련 사건만 좀 정리가 됐어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 한 80명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증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예. 아직도 부를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한 60명을 더 불러야 된다 뭐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 구속 만기가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그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이상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출퇴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온 행태로 봐서는 뭐 어디가 아프다,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때로 뭐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이제 막 소란스럽게 하고 어디 말도 맞출 것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만기, 그러니까 끝나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이걸 직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아무래도 부담을 조금 지게 되니까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는 또 다른 혐의를 가져다가 추가로 기소를 해서 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구속기간이 연장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수사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시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왔느냐 그리고 롯데하고 SK그룹한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지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를 하거나 해가지고 혐의가 추가되는 뭐 이런 형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아무튼 검찰에서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내에 재판이 끝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재판 기간은 그거보다는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뭐 꼼수 부리고 최대한 어떻게 재판 안 나와 보려고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어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구속 만기가 돼가지고 불구속으로 나오는 거를 절대 보고 싶지 하지 않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일단 검찰로서는 박근혜를 계속 묶어둘 카드가 분명히 있다. 문건들이 이제 추가로 발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추가가 됐든 아니면 혐의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뭐 재판부한테 직권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 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보여온 태도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속기간이 끝나가지고 나와서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박 여사가 뭐 그 정도 죄로 감옥 가신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원세훈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원세훈과 관련해가지고는 최근 증거들이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문건을 MBC 노조가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예. 2010년도 선거방송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예. 공정한 방송이 의심된다 뭐 이런 멘트를 이제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쫓아내라는 말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박성재 기자, 뭐 유상하, 윤영욱 뭐 이런 이제 요 뒤에 두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텐데 이런 뭐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김현정 작가라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 김미아 씨가 진행했던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 예. 거기에 작가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참. 이 사람들이 하여튼 쫓아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적어놨었고 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걸 보면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록을 입수해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멘트들이 나와 있어요. 나경원 씨의 1억 피부숍 때문에 선거에서 이제 졌는데 그때 이제 낙검수가 이제 공개한 것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거를 반영해서 삼아가지고 하여튼 적진이 손 들 때까지 싸워라. 왜 이렇게 당신들 열정이 없냐. 뭐 이러면서 나무라는 뭐 이런 긴 내용들이 나왔는데 민간인 댓글 부대의 운영을 책임졌던 것으로 지목됐던 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이 됐거든요. 예, 예. 민간인 단체들의 장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돼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국정원은 내버려 두고 그 밑에 지시를 받았던 일반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냐라는 취지였는데 예. 어쨌든 범죄 혐의가 대부분 다 소명이 된다라는 취지로 민병주 전 단장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받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이제 교사나 묵인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만간 이제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또 받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검찰이 민병주 전 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이제 새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려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로 공개는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검찰에 자주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의뢰한 이 외곽 팀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48명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80% 정도가 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댓글 작업도 지시를 했었다 이런 이제 진술을 확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MB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예. 취지가 원세훈이 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지시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MB가 이거에 대해서 뭐 시켰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나 뭐 이랬을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소를 한 거여서 이런 것들을 싹 묶어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 사건 수사도 예전보다는 훨씬 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곳곳에서 이런 역사의 순리를 어떻게든 역행시키기 위해서 길을 쓰는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적폐의 세력. 영어로는 김프로. 그래요? 왜 그게 김프로가 돼? 그렇더라고. 사전 뒤져보니까. 사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사전 좀 들여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적폐 세력들의 준동을 어떻게든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하고요. 역사를 궤도 위에 다시 올려놓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프로를 역사의 재단에 바칩니다. 영광스럽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프로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딱지를 뗐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요. 제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거를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생중계로 쳐다본 게
얼마 만인가 싶어요. 그때 탄핵안 인준될 때 그때 아마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와 이게 대법원장 인준하는데 이렇게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생뚱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봐야 10개월이네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가지고 야 이거 혹시 김희수 후보자처럼 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에 정말 말이 없이 그냥 뭐 표결하고 뭐 그냥 화면만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 30분 이상 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가결이 돼가지고. 근데 뭐 부결이라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우리 최수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쪼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만약에 이게 부결로 결론 난다. 그러면 뭐 앞으로 지방선거까지의 모든 전국 주도권은 여권한테 넘어가죠. 아유, 그럼요. 끝난다고 봐야죠. 네. 뭐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태풍 같은 변화가 예상되지요? 이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 네. 50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임기가 이제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자체로 굉장히 상징적이죠. 평생 재판만 30년 넘게 해왔던 판사가 네. 사법부의 수장이 됐다는 거니까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명수 후보자가 내내 강조했던 게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 사법 행정권을 축소하는 거하고 수직적인 사법부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예.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그 법원행정처 이야기가 많은데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잘 나간다. 뭐 사실 기득권 위에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원행정처는 또 뭐하는 조직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들여다볼 일이 사실 잘 없잖아요. 재판을 받는다 그래도 내가 재판받는 판사한테만 관심을 기울이지 법원의 조직 뭐 이런 거를 살펴보지는 않는데 사법부라고 불리는 법원의 조직은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예. 재판을 하는 곳.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기소를 해온 것 가지고 혹은 민사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 이런 것 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누가 이기느냐를 따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조직이 크게 하나 있고 사법부도 조직이다 보니까 뭐 건물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느 부서에 갈 건지 뭐 이런 거를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법원 행정처입니다. 근데 그 법원 행정처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우리나라 이제 법원 중에는 가장 상위 조직인데 그 상위 조직 안에 대법원장 밑에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있어서 여기는 행정만 관련해서 뭐 인사를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뭐 나머지 기타 뭐 이렇게 재판 행정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행정부서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재판을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아주 관행적으로 행정처를 거치는 사람들이 아주 요직을 거치도록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뭐 이런 데 가는 높은 분들이 주로 행정처를 가도록 돼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보조하는 이런 지원 내지는 행정, 뭐 인력, 예산 이런 거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판사들이 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이제 정책도 짜고 인사와 예산도 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왔거든요. 예. 근데 이 사법 행정 권한을 좀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예. 요 말의 말뜻은 뭐냐면 사법행정처라는 행정조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1년에 한 번씩 판사들은 이제 인사가 나는데 예. 이 사람을 어디로 가게 발령을 낼 것이냐가 판사들한테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아, 예. 내가 다음 임지를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내가 승진을 할 건지, 그래서 쭉 올라가가지고 대법관은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인사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쓰거든요. 판사가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이잖아요. 물론 뭐 월급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이런 직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판사 직업은 명예를 추구하는 직업일 텐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느냐가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예.
재판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은근히 미치는 행동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말 잘 듣는 놈들을 주요 보직에다가 보내주고 뭔가 조금 튀게 판결하고 뭔가 말을 안 듣고 이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뒀다가 그 사람들은 조금 이 인사상으로 뭐 드러나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예.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부서에다가 배치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처에 있으니까 예. 행정처 어르신들한테는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스르면 안 되고. 예, 예. 근데 그게 지난번에 이제 전국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때 대한민국 전체 판사들이 한 3,000명 조금 넘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설문을 받았더니 한 80% 가까운 판사들이 상급심, 그러니까 뭐 1심, 2심, 3심 이렇게 있는데 그 상급심에서 판결 내린 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이런 판결을 내릴 때 혹시 당신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80%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걱정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신경 쓰인다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원래는 그게 신경이 쓰이면 안 되거든요. 판사는 각각이 독립적인 법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무기로 해서 재판을 은근히 리드하고 조율하고 이런 거를 해왔었는데 예. 누누이 김명수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타파해가지고 사법행정 권한을 굉장히 축소하겠다. 그래서 원래대로 재판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재판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데만 집중하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예. 사실은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로 영향을 미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힘인데 그거를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예. 이거는 사실 굉장한 일이기는 한데 본인 말한 거를 잘 지킬 것이냐를 엄밀히 따져보고 좀 체크해 봐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은 뭐 판결하는 곳 이런 정도로 인식을 했었고 그 판결을 공정하게 했던 사람, 덕망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법원의 고위직에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나 흐름은 아니네요. 지금까지는 조금 그렇지는 않아 왔어요. 그래서 불만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직적인 사법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어려운데 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인사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판사가 되면 평판사로 있다가요. 예. 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면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한 부장급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한 15년 차, 16년 차 정도 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한 22년에서 25년 차, 그러니까 한 판사 한 지 한 20년 정도 넘으면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일반 기업으로 치면 한 상무급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차가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임원급 대우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차관급이어가지고 관용차가 나오거든요. 고법부장부터는. 그리고 고법부장으로 있다가 이 고법부장이 전체 판사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못하는 거예요. 고법부장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렇게 있다가 12명밖에 없는 이제 대법관이 되는 거고 대법관 중에서 보통 이제 대법원장이 뽑혀왔으니까 요런 이제 구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사로 임용돼서부터 한 뭐 12년 정도까지는 열심히 그냥 평판사를 하다가 15년 정도 되면 이제 한번 승진해가지고 임원이 되고 그러다가 한 22년에서 25년 차 정도 하면 이제 임원급으로 승진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 정도를 하면 지방 법원장을 하면서 대법관 이런 걸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30년 정도를 쭉 그렇게 밟아가지고 한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판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년 차 정도 되는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혈기 있고 뭐 정의감 있는 판사가 그 30년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해놓은 판결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이더냐라고 물었을 때 80% 되는 사람이 그래요. 조금 이게 눈치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단순히 판사들이 쭉 인사 체계가 어떻게 돼가지고 수직적인 이 구조로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인사하고 고등법원의 인사, 그러니까 1심, 2심의 법원들의 인사를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인사만 하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인사만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1심 하는 사람은 계속 1심만 하고 2심, 3심을 하는 사람은 2심, 3심만 하는 구조로 이제 이렇게 가는 형태거든요. 예. 그걸 아예 나눠서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니 뭐 내가 나중에 고법부장 가고 대법관 가고 이렇게 쭉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마음껏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미치거나 지휘 통솔을 하는 게 좀 불편해질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재판할 수 있게 변하는 거니까 예. 물론 이것이 가져오는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여서 예.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휘둘릴 수 있는 칼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껏 이렇게 공약하고 뭐 이렇게 지키겠다 해가지고 밑에서 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한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도를 고치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큰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게 뭐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여태까지 존경은 받으셨는데 이걸 정말로 가서 그렇게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슬금슬금 후퇴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지 이거는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몫입니다. 그래요. 이 정말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도 위에 서게 될지가 또 주목되는데 법원 블랙리스트 이 문제도 이제 어떻게든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대표를 뽑아서 1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한 결과가 블랙리스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인사나 뭐 이런 거에 활용을 했다는 거니까 예. 그런 게 있더라. 그 컴퓨터 좀 조사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쌩 깠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안 했어요. 그냥 답을 안 하고 뭉개고 있다 그냥 퇴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는데 굉장히 치킨 게임을 한 거죠. 안 받아주면 안 됩니다. 거의 싸울 듯이 갔는데 지금은 힘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찍어 뭉개고 그냥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전국 법관회의하고 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뀌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그 컴퓨터 조사해봐라. 물론 이제 디가우징을 했거나 지워버렸거나 이럴 가능성도 뭐 있겠죠. 시간이 워낙 흘렀으니까. 디가우징? 하드디스크를 강한 자석으로 막 밀어버려가지고 없애고 막 이런 이제 있는데 그게 옛날에 민간인 사찰할 때 청와대에서 이제 써먹었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행하듯이 뭔가 증거를 인멸할 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그렇게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조사하는 행위 자체를 여태까지는 안 했던 거니까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런 디가우징이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아서 그거를 디지털 포렌직으로 복원을 해봤더니 그런 리스트가 나왔다. 그럼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이제 파장이 일 것이고 만약에 그걸 우려해서 컴퓨터 하드를 교체했거나 뭐 이거 밀어버렸거나 막 그러면 그 흔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리스트가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여서 적어도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에서 그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대법원장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예.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대표를 뽑은 이 법관회의를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아주 상설화를 해서 둬라. 그래서 대법원 규칙 바꾸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도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다수결로 모여가지고 조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김명수 후보자의 스타일상으로라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법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민주화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번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뭐 제왕적인 권한을 누리고 싶은 대법원장이 오더라도 한번 세팅된 이 시스템은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사법 조직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기로, 나들목 이런 데 지금 서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어쨌든 쭉쭉 진행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는 남아있지만요. 그래요. 법원 블랙리스트 이 문제도 잘 풀릴 공산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도자가 깨끗한 걸로는 이게 개혁이 완성되기 어렵거든요. 물론 깨끗해야 나쁜 것을 칠 때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적겠지만은 근데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 조직 자체가 복마전이라면은 이들의 또 반격 여기에 또 적절하게 퇴치를 놓을 수 있는 뭐 강인함도 사실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에 이런 적폐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투지를 보일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임기가 6년이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가 나름대로 뭐 덕망을 갖추고 크게 뭐 책 잡히거나 흠 잡힐 일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있었으면 뭐 지금 뭐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겠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시거나 적폐 세력이 조직적으로 뭔가 반발할 거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예. 6년 동안 바뀔 수 없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먼저 눕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어쨌든 지금 판은 이제 후보자가 인준이 될 때까지,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거나 협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된 상황에서는 예. 이제 세팅을 다시 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내 앞으로의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갈대같이 먼저 눕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그게 뭐 나쁜 철학은 아니잖아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발전시켜갈 방법을 만약에 모은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거든요. 똑똑한 분들이고. 예. 그러니까 나름 보좌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정비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짤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을 명확하게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철학적인 고민을 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로 들어선 이상 그래도 한 발짝 지금보다는 훨씬 사법부가 진일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태까지 본인이 얘기하고 주장했던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세웠던 그런 가치들을 정말로 실현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실현할 의지가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스멀스멀 후퇴할 것이냐 그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예. 이제 적폐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대혈전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MB도 조만간 어떻게든 수사의 대상으로 그 이름을 올릴 텐데 대법원의 기조가 이렇게 바뀐다면은 MB 등 과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검찰의 그 의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의 그 재판 결과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과한 건가요? 아니요, 뭐 과하지 않고요. 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거는 어떤 걸로 감지해 볼 수 있냐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맹렬하게 반대한다는 걸 보면 아 이게 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더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아니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된다는데 뭐 그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캥기거나 뭔가 옛날처럼 한 사람만 컨트롤하면 그 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맹렬히 반대하고 심지어 바른정당까지도 뭐 건강한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당론으로 반대하고 이랬던 걸 보면 재판 결과에도 지금과는 궤가 다른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판결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바로 서야 온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살 떨리는 제가 살이 떨린다면 이건 보통의 지진과 폭풍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 6년의 임기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이 박근혜 임기였다면 박근혜가 다음 정부 내내 대법원장 누가 할지를 결정할 뻔했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면. 그럼요. 굉장히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고 이제는 어쨌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김용민의 갑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와 뭐 이런 법적 검토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니겠나. 아, 벌써. 법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겠죠. 엄벌에 처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팟캐스트계 적폐도 이제 좀 청산할 때가 됐다. 팟캐스트의 적폐까지. 아, 그렇지. 아하. 팟캐스트계 적폐도 이제는 좀 청산을 하고 새 시대를 맞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폐에 그 김용민도 있지만은 김프로도 있어요. 김프로까지 다 딸려서 1+1으로 다 청산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런 군소 팟캐스트 업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군소업자는 뭐 적폐가 없나? 자, 그래요. 마치 지금 김프로가 KBS 노조처럼 강규형, 그 사람 앞에서 강규형은 물러나라 했는데, 강규형이 같이 거기에 자기도 팔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그런단 말이죠. 저도 그 심정으로 김용민은 물러나라 동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저항, 그런 반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 멘탈은 그렇게 강합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우리 배우 문정희 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게시판이 너무 발끈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연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배우 문정희의 인기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 네가 쓴 거 아니야, 근데? 아이디가 모자라가지고. 네, 제가 열심히 아이디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역시 이 문정희 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요. 예, 김프로 이제 그런 댓글 공장은 그만하고 정상적인 평정심에 기초한 팬심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법대로 할 거라니까요. 법대로. 법정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구 편에 설지 여러분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김프로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